엄마,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저는 장례식장 유리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 그 작은 소원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3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고향에 왔습니다. 주머니에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몰래 나온 길이었습니다. 또 친정 가게 돈이나 뜯어올 거면서 남편의 비아냥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52세, 평생을 가난한 집 막내딸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 셋은 학교를 다녔지만 저는 중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야. 공부는 무슨, 엄마의 말씀이었습니다. 15살 때부터 공장에 다니며 번 돈은 모두 오빠들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큰오빠 대학 등록금, 둘째 오빠 결혼 자금, 셋째 오빠 사업 미천. 제 손을 거쳐간 돈만 해도 수천만 원이었지만 정작 제 결혼식은 버스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국밥으로 치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정에 왔을 때 엄마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빈손으로 왔어? 용돈도 없이? 그게 엄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친정 문턱을 밟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내 어머니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은 성모병원이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요? 오빠들은 왜 제게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 급하게 남편 몰래 집을 나와 고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성모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 박영자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새까만 벤츠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에 저런 차를 가진 사람이 있었나? 조심스럽게 장례식장 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제 오빠들이 보였습니다. 큰오빠, 둘째 오빠, 셋째 오빠. 그런데 그들 옆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그 여자는 고급스러운 검은 투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 손에는 반짝이는 반지. 그리고 그 여자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서 엄마, 저는 유리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저예요. 순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큰오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큰오빠의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지만 큰오빠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리문 바로 앞까지 와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넌 이 집 자식이 아니야. 썩 꺼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저 순이에요. 막내 동생?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둘째 오빠도 일어났습니다. 셋째 오빠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딸이에요. 박순이에요. 막내딸. 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오빠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 낯선 여자는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제발요, 제발 엄마 얼굴만이라도. 저는 끌려가면서도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례식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가운 11월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나를 안 들어오게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누구야? 왜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또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곧장 빈소 안으로 들어갔고 큰오빠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 여자는 누구고 왜 우리 오빠들은 나를 거부하는 거야?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오빠에게도 셋째 오빠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큰오빠였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엄마 장례식에 오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유리문 너머로 그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엄마의 영정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딸처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엄마의 진짜 딸이라는 건가? 그럼 나는 뭐지? 추운 새벽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 저는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앞 벤치에 앉은 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가슴속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정말 이 집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동네 슈퍼를 운영하시는 김 아줌마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봐오신 분이었습니다. 순이야, 여기서 뭐하니? 들어가지도 않고. 김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묘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안 들어가게 해요. 오빠들이 문을 잠갔어요. 아이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김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한숨 속에 뭔가 아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줌마 안에 있는 저 여자 누구예요? 왜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김 아줌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야,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뭐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박미희라고 해. 너하고 쌍둥이 언니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언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다고요? 52년 전 일이야. 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지. 애들을 키울 형편이 안 됐던 거야. 김 아줌마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집에는 이미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딸 둘이 더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결정을 내렸어. 딸 하나는 입양을 보내기로. 그게
언니인 박미희였어. 그럼 왜 저를 남긴 거예요? 왜 언니를 보낸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그냥 엄마 마음이었겠지. 어쩌면 먼저 나온 아이를 보내고 나중에 나온 너를 남긴 거였을 수도 있고. 저는 멍하니 장례식장 유리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박미. 제 쌍둥이 언니. 그 언니는 어떻게 됐어요? 부잣집에 입양됐다고 들었어. 서울에 사는 사업가 부부한테 자식이 없어서 딸을 원했대. 그 집에서 잘 자랐다더라.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큰 회사 임원이라던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는 부잣집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저는 가난한 집에서 오빠들 뒷바라지하며 공부도 못하고 컸다는 겁니까? 그럼 엄마는 언니를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거예요? 김 아줌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입양 보낸 뒤로는 연락이 끊겼어. 그게 입양 조건이었으니까. 완전히 남이 되는 거지. 근데 몇 년 전부터 미희 씨가 엄마를 찾아왔다더라. 몇 년 전부터요? 응. 내가 시집간 뒤였을 거야. 미희 씨가 자기 친부모를 찾았대. 그때부터 엄마한테 매달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 용돈도 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엄마를 뵀을 때 엄마가 새 옷을 입고 계셨던 것. 집이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그리고 제게 빈손으로 왔냐며 차갑게 대하시던 것. 엄마에게는 이미 다른 딸이 있었던 겁니다. 돈 많은 딸, 효도하는 딸, 오빠들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미희 씨가 오빠들한테도 용돈 줬다잖아.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도 보내고 심지어 큰오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미희 씨가 냈다더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저를 쫓아낸 거였군요. 이미 그들에게는 새로운 동생이 생긴 겁니다. 돈 있는 동생, 쓸모 있는 동생. 순이야, 너무 서럽게 생각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아줌마,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공장 다니면서 번 돈 오빠들 학비로 다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마다 제 용돈 모아서 친정에 갖다 드렸어요. 근데 엄마는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아줌마가 제 등을 두드려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언니가 나타나니까 이제 필요 없는 자식이 된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오빠가 나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저는 벌떡 일어나 둘째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나야. 순이야. 왜 이래? 왜 나를 안 들여보내줘? 순이야, 그냥 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엄마 장례식인데 내가 왜 없어? 나도 딸이잖아. 둘째 오빠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딸, 넌 뭐 해준 게 있다고 딸이라고 그래. 뭐라고? 미희는 매달 엄마한테 100만 원씩 용돈 드렸어. 병원비도 다 대줬고 우리한테도 명절 때마다 돈 보내줬어. 근데 넌 빈손으로 와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기 바빴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도 형편이 어려운 거 알잖아. 남편이 일용직이고 애들 학비 대느라. 그래, 알아. 다 안다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결과적으로 넌 엄마한테 해준 게 없잖아. 미희는 달라. 얘는 진짜 효녀야. 그럼 나는 효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들 뒷바라지한 건 다 잊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누가 시켰어? 둘째 오빠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냥 가, 순이야.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소란 피우지 말고. 오빠. 하지만 둘째 오빠는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니 그 여자 박미희가 오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장례식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장례식장 앞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었다는 것, 제가 거부당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터벅터벅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남편 얼굴이 보기 싫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셋, 그리고 제일 작은 저.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다 거짓이었네. 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서러워도 그들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가족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나타나면서 저는 지워진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았습니다. 어디야? 왜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나갔어? 엄마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례식 다녀오는 거야? 부의금은 얼마 냈어? 우리 형편에 5만 원 이상은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동정 한 줌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 순간 제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희, 제 쌍둥이 언니라는 사람. 가까이서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끈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주름은 있었지만 관리받은 주름이었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손질돼 있었고 손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반면 제 손은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박순희 씨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냉랭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미희라고 해요. 당신의 쌍둥이 언니입니다. 역시나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쌍둥이 언니요? 네. 52년 전에 저는 입양을 갔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생모를 찾았죠. 오늘 그 어머니의 장례식입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예요? 당신은 집에 남겨진 동생이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왜 저를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나도 엄마 딸이에요.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한 건 오빠들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거짓말 마세요. 오빠들이 당신 눈치를 보더라고요. 박미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 같았습니다. 눈치를 본다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제가 그분들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요. 돈으로 가족을 산 거네요. 제 입에서 독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박미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돈으로 샀다고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럼 당신은 가족을 위해 뭘 해줬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줬죠. 오히려 얻어만 갔잖아요.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음식이나 싸가지고 가고. 그건 제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다는 게 핑계가 되나요? 저도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효도했고요. 박미희는 명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당신한테 주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용돈이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제대로 해준 게 없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왜 장례식에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건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오빠들이 결정한 거예요. 유산 문제 때문이래요. 유산? 네. 어머니가 집 한 채를 갖고 계셨어요. 시골이긴 하지만 요즘 땅값이 올라서 꽤 가치가 있대요. 오빠들이 그걸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하는데 당신까지 끼면 몫이 줄어들잖아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낸 거예요? 뭐, 그렇죠. 솔직히 저도 유산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빠들끼리 나눠 가지라고 했어요. 당신은 좋겠네요. 돈 걱정 없으니까. 걱정 없다고요? 박미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네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가난한 것보단 낫죠. 그럼 바꿀래요? 제 인생이랑 당신 인생? 박미희가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52년 동안 친부모가 누군지 몰랐어요. 양부모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내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겨우 찾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병이 깊으셨어요. 몇 년밖에 함께 못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편하게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미안하다고 죄스럽다고만 하셨어요. 그래도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오지 않은 거죠. 선택이라고요? 제가 뭘 선택했어요? 엄마가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미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요. 싸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유언 전하러 나온 거예요. 유언이요?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한테 미안하다고, 공평하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박미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때 먼저 나온 아이가 저였대요. 그래서 원래는 저를 남기고 나중에 나온 당신을 입양 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마음이 바뀌었대요. 왜요? 당신이 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입양 보내면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먼저 나왔지만 건강해 보이는 저를 대신 보낸 거래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제가 살아남은 건 약해서였다는 건가요? 그게 위로가 되나요? 위로는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미희가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집 유산 문제는 이미 정리됐어요. 오빠들이 다 가져가기로 했대요. 당신 몫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집은 아들들한테만 준다고, 딸들한테는 현금으로만 주신대요. 당신한테는 그 50만 원이 전부예요. 50만 원이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제가 사양했거든요. 박미희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50만 원. 52년 인생의 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퍼서 웃는 건지 화가 나서 웃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장례식장 앞에서 혼자 웃고 있는 여자,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저를 붙잡고 있던 끈,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하는 그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안녕,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그게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기 직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52년 전에 서울 소재 고아원에서 박미희라는 아이가 입양된 기록 아세요? 네. 제 쌍둥이 언니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입양 서류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에서 하시죠. 혹시 내일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습니다. 입양이 무효?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제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입양이 무효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또 돈 타령을 할 게 뻔했으니까요. 주머니에는 엄마가 주신 50만 원 중 교통비로 쓸 5만 원만 꺼내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집 장롱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골에서만 살아온 제게 서울은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찾아갔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박순희 씨죠? 김민준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이 영화에서 본 변호사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희 씨.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52년 전 박미희 씨의 입양 서류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입양 서류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습니다.
당시 양친이 된 박철수, 김영희 부부는 입양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위조요? 네. 당시 생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양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래 입양 대상은 박미희 씨가 아니라 당신 박순희 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고아원 기록을 보면 쌍둥이 중 동생을 입양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모님이 동생인 당신을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었죠. 그런데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서 언니를 보냈습니다. 고아원 서류에는 동생을 보낸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간 아이는 언니였던 겁니다. 이게 법적 하자의 핵심입니다. 그럼 제가 부잣집으로 가야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52년이 지났고 양부모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겁니까? 박미애 대신 제가 서울 부잣집에서 자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철수, 김영애 부부가 남긴 유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분들은 생전의 재산을 모두 양딸인 박미희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약 2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입양이 법적으로 무효라면 그 재산은 원래 상속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원래 상속자요? 네. 즉, 입양됐어야 할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200억? 그게 제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집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이 정당한 입양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양부모는 유언장에 입양한 딸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명시했습니다. 입양한 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52년 동안 박미희 씨가 그 집 딸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이 사건을 법정에 가져가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박미희 씨 인생을 빼앗는 것 같아서 빼앗는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 거였던 걸 되찾는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미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요. 미희 씨? 어떻게? 김 변호사가 연락했더라고요. 당신한테도 연락했을 거라고. 박미희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박순희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제 재산을 노리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변호사까지 만나놓고 김민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희 씨,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순희 씨를 먼저 연락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제 돈을 가져가려 한다는 거예요. 당신 돈이 아니라 애초에 순희 씨 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미희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52년 동안 저는 박철수, 김영희의 딸로 살았어요. 그분들 병수발 들고 사업 도와주고 효도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서류 문제 때문에 제 인생을 부정한다고요?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합니다. 사실? 사실은 제가 52년 동안 그 집 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언쟁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소송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순희 씨,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박미희 씨도 박미희 씨 인생을 사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박미희가 비웃었습니다. 남이라고요? 우린 쌍둥이에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만드는 거지, 피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박미희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돌아봤습니다. 박미희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너무 필요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싫어요. 그럼 어떤 식이면 괜찮아요? 뭐라고요? 박미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돈 때문에 괴로워요. 양부모님이 주신 거긴 하지만 당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안할게요. 우리 합의금으로 정리해요. 제가 당신한테 10억을 줄게요. 10억이요? 네. 법정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로 피곤해요.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는 거예요.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김민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희 씨, 지금 합의금 제한하시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변호사님은 좀 빠져 계세요. 이건 저희 가족 문제예요. 박미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때요? 10억 나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억이면 남편 빚도 갚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제 노후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박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지내요. 제 집에서. 네. 왜요? 우리 쌍둥이잖아요. 52년 동안 못 본 시간을 일주일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이 제 인생을 보면 10억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상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박미희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박미희의 집은 강남 한복판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0평도 넘어 보이는 거실,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이 제 집 한 채 값은 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손님방이에요. 편하게 쓰세요. 손님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호텔 침대처럼 푹신했고 욕실에는 고급 샴푸와 비누가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은 7시에 먹어요. 그때 봐요. 박미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 수도 있었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놀라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샐러드, 과일까지. 집에서는 평생 한 번도 차려본 적 없는 상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세요. 저는 요리 못해요. 아, 그렇군요. 밥을 먹으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박미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당신 인생은 어땠어요? 친정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줘요.
저는 당신 인생이 궁금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살부터 공장에서 일한 것, 오빠들 학비를 댄 것, 중학교도 못 나간 것, 결혼식을 국밥으로 치른 것. 박미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당신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줬다기보다는 그냥 키워주셨죠. 먹을 것, 잘 곳은 주셨으니까요. 사랑은요? 사랑받았어요? 사랑.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박미희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반대였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과할 정도로요. 좋았겠네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숨이 막혔어요. 무슨 말이에요? 박미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부모님은 저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돈, 교육, 기회. 하지만 제 의견은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반대하셨고 양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대학도 양아버지가 정해주셨어요. 회사도 결혼도. 제 인생에서 제가 선택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은요? 지금 결혼하셨어요? 박미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양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였는데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사랑한 거였어요. 아이는요? 없어요. 못 가져요. 젊었을 때 사고가 있었거든요. 박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전 평생 혼자예요. 양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친구도 없어요. 다들 제 돈만 보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러웠던 그녀의 인생도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친엄마를 찾았어요. 혈육이 그리웠어요. 피를 나눈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박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실망했어요. 네.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미안해 하셨어요.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제가 원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는데. 그럼 뭘 원하신 건데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어쩔 수 없었다고, 저를 사랑했다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그 말을 안 하셨어요. 박미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으로 사랑을 샀어요. 엄마한테, 오빠들한테. 돈을 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도 외로웠던 겁니다. 저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미희 씨, 이상하죠? 200억을 가진 사람이 외롭다니. 근데 진짜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미희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희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 양부모님 묘예요. 조용한 공원묘지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묘 앞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박미희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또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어요.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순이에요. 원래 아버지, 어머니 딸이 됐어야 할 사람이에요. 박미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과할게요. 제가 당신 자리를 뺏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당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제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2년 전에 뒤바뀐 운명을 생각하며 그때 박미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큰오빠예요. 엄마 집을 팔았대요. 그런데요?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대요. 엄마가 몇 년 전에 제 명의로 바꿔놓으셨대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오빠들이 화났대요. 저한테 집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고소하겠대요. 박미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제 명의로 바꾼 줄 몰랐어요. 진정하세요. 오빠들이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가봐야겠어요. 우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정말 오빠 셋이 서 있었습니다. 미희야, 나와.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얘기하면. 얘기는 무슨 얘기? 엄마 집 당장 내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제 명의로 한 줄. 거짓말. 분명히 내가 엄마 꼬드긴 거야. 둘째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집 하나 받는 게 뭐가 어때? 오빠들 목도 드릴게요. 팔아서 똑같이 나눠요. 아니야. 우리는 내가 받는 게 싫어. 내가 뭔데 엄마 재산을 받아? 셋째 오빠가 박미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요. 저는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들, 그만하세요. 오빠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미희 씨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엄마가 미희 씨 명의로 한 건데 무슨 죄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넌 이미 돈 받고 끝난 거 아니야? 돈은 무슨 돈이요? 큰오빠가 비웃었습니다. 50만 원. 내 몫은 그게 다야. 이제 꺼져.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오빠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평생 동생이었던 저한테 50만 원이 전부예요? 제가 오빠들 위해 번 돈이 얼마인데요? 그건 옛날 얘기고. 옛날 얘기면 다예요? 제가 공장 다니면서 번 돈, 큰오빠 대학 등록금 된 거, 둘째 오빠 결혼 자금 준 거, 셋째 오빠 사업 미천 준 거 다 잊었어요? 오빠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와서 돈 있는 동생 생겼다고 저는 버리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순이야, 그건. 이제 알았어요. 오빠들한테 저는 그냥 이용할 대상이었던 거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오빠들한테 피는 돈보다 얇나 봐요. 저는 박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 씨, 들어가요. 오빠들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오빠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박미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 대응해요. 집이 당신 명이면 오빠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오빠들은 이미 당신을 동생으로 안 봐요. 돈으로만 봐요. 박미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자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미희와 함께 지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쌍둥이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움만은 똑같았습니다. 순희 씨, 결정했어요? 박미희가 물었습니다. 10억의 합의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대답하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미희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에요. 경찰이요?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미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사기요? 제가 언제 사기를 쳤어요? 고소인은 박철민,
박철수, 박철호 씨입니다. 당신 오빠들이시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박미희를 고소했다고요? 무슨 내용인데요? 고인이 된 박영자 씨의 집 명의를 불법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니요? 엄마가 자기 집 명의를 바꾼 건데 그게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동네 사람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희가 박영자를 협박해서 집 명의를 바꿨다. 박미희가 돈으로 박영자를 회유했다. 박영자는 사실 집을 아들들에게 주고 싶어 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오빠들이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지만 형사는 냉담했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일단 박미희 씨는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박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올게요. 하지만 변호사 부르고 금방 올게요. 걱정 마요. 박미희는 그렇게 경찰과 함께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곧바로 김민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미희 씨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빠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순희 씨, 진정하세요. 이건 오빠들이 계획한 겁니다. 계획이요? 네. 미희 씨가 집 명의를 받은 걸 알고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집을 포기하게 만들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영자 씨가 자발적으로 명의를 바꿨다는 증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찾아야죠. 순희 씨, 혹시 어머니 집에 가볼 수 있어요? 지금이요? 네. 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장이나 메모 뭐든지요. 저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가는 친정집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방, 거실, 창고, 구석구석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 봉투에는 미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송되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희야, 엄마야. 너를 보낸 지 20년이 됐다. 매일 너를 생각해. 잘 자라고 있을까? 행복할까?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다음 편지. 미희야, 너를 찾고 싶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어. 입양 기록이 봉인됐대. 내 딸을 찾을 수 없다니. 그 다음 편지. 미희야, 오늘 너를 만났어. 52살이 된 너를. 얼마나 예쁘게 자랐는지 몰라.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어떻게 얼굴을 들고 너를 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박미희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미희야, 엄마가 이제 곧 갈 것 같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보낸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엄마의 집을 너한테 주고 싶어. 아들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를 위해 이것만은 남기고 싶어. 용서해줘, 미희야. 저는 편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도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딸을 보낸 것을 평생 후회하셨던 겁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너는 항상 착했어. 말 안 하고 참았어.
그게 엄마는 더 마음 아팠어. 차라리 투정이라도 부렸으면 좋았을 텐데. 미희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너한테 더 못해준 것 같아. 그것도 미안하다. 너도 엄마 딸인데. 사랑한다, 순이야. 늦었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말로 표현 못하셨을 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변호사였습니다. 순희 씨, 큰일 났어요. 왜요? 미희 씨가 쓰러졌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네, 지금 병원에 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편지들을 챙겨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김민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대요. 지금은요? 안정을 찾았대요.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대요.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미희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미희 씨,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네. 돌아보니 큰오빠였습니다. 오빠 셋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오빠들, 이제 포기할 때 됐지? 집 명의도 내놓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지금 무슨 소리예요? 미희 씨가 저렇게 아픈데. 그래서 더 그래야지. 더 버티면 죽을 수도 있어.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오빠들, 정말 너무해요. 미희 씨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준 거잖아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해서 준 게 아니라고. 온전하셨어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엄마가 쓰신 편지예요. 미희 씨한테 집을 주고 싶다고 쓰여 있어요. 큰오빠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엄마 필적이잖아요.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도 편지를 읽었습니다. 셋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오빠들이 틀렸어요. 미희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큰오빠가 편지를 구겼습니다. 이딴 편지가 뭐가 중요해? 법적으로 효력도 없어? 효력은 있어요. 엄마의 진심을 증명하니까요. 김민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박영자 씨의 진위를 보여주니까요. 오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이 필요하셨죠?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동생을 고소하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오빠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을 바라봤습니다. 박미희가 눈을 뜬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자매였습니다. 박미희는 일주일 후에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순희 씨, 고마워요. 그 편지들 덕분에 혐의가 풀렸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는 박미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법적 문제는 정리됐습니다. 오빠들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집은요? 미희 씨 명의로 확정됐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결정적이었어요. 박미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집은 지켰지만 오빠들과는 완전히 끝났어요. 원래 끝난 거였어요. 미희 씨가 몰랐을 뿐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돈으로는 가족을 살 수 없다는 걸. 김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입양 무효건이요. 저와 박미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52년 전 입양 서류의 하자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면 입양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양부모님의 재산은요? 법적으로는 순희 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희 씨가 반소하면 길어지겠지만요. 박미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송 안 할래요. 네,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양부모님께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법이 다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52년 동안 저는 그 집 딸이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박미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그렇게 말해줘서요. 사실 저도 그 돈 받기 싫었어요. 정말요? 네. 남의 인생을 빼앗는 것 같아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분 다 돈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희 씨는 양부모님의 법적 딸이고 재산도 계속 미희 씨 거예요. 박미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희 씨, 제 제안은 아직 유효해요. 10억? 미희 씨, 아니, 20억으로 올릴게요. 제 재산의 10분의 1이에요. 당신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당신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자매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미희 씨.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쌍둥이잖아요. 52년을 못 봤으니까 앞으로라도 자주 보자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자매.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고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박미희와 함께였습니다. 여기가 엄마 묘예요. 조촐한 묘였습니다. 박미희가 비싼 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빠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냥 공동묘지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박미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순이에요. 이제야 왔어요. 엄마, 저는 미희고요. 우리는 각자 준비해온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돈으로 사랑을 사려고 했어요. 진짜 효도가 뭔지 몰랐어요. 박미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걸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 이제 화해했어요. 미희 씨랑 저랑 자매로 잘 지낼게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묘를 떠나며 박미희가 말했습니다. 순희 씨, 엄마 집 어떻게 할까요? 팔아요. 네. 그 집에는 좋은 기억이 없어요.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은요? 반씩 나눠요. 저랑 미희 씨랑. 오빠들은요? 오빠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인생에서 박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희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희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돈도 생겼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해봐요. 하고 싶은 거라. 생각해 보니 평생 하고 싶은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요? 네. 중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검정고시라도 보고 싶어요. 박미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같이 공부해요. 미희 씨도요? 저도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평생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살았거든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 네. 우리 사업 하나 같이 할래요? 사업이요? 네. 저는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순희 씨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합치면 딱이에요. 무슨 사업인데요? 아직 몰라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맞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52살에 하는 새 출발.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20억을 받는다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쌍둥이 언니가 주기로 했어. 대박. 우리 이제 부자네. 빚 갚고 집 사고. 여보. 응? 그 돈은 내 거야. 내가 쓸 거야. 뭐? 52년 동안 나는 남 위에서만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부부인데 내 거가 어딨어? 있어.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그럼 나는? 애들은?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애들은 다 컸잖아. 이제 독립할 나이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박미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이야, 잘 자요. 내일 봐요. 동생. 그 호칭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미희 언니. 내일 봐. 52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52년 만에 찾은 나 자신.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53살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박미희가 옆에서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순이야, 축하해. 고마워, 미희 언니. 이제 우리는 편하게 언니, 동생으로 부릅니다. 나이는 같지만 미희가 몇 분 먼저 태어났으니까 미희가 언니가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봐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남편과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후 남편은 제 돈을 자기 빚 갚는 데 쓰겠다고 우겼습니다. 평생 저를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대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별거를 시작했고 몇 달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인생 사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큰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 하신 거 우리도 다 알았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었습니다. 박미희와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제 고향 근처였습니다. 쌍둥이 자매 카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가면 쌍둥이 할머니들이 있대. 신기하대.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대. 손님이 늘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오빠들이 왔습니다. 셋이 함께, 순이야,
큰오빠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3잔 주세요. 박미희가 주방에서 나와 오빠들을 봤습니다.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를 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야, 미희 씨. 우리가 잘못했어. 둘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했어. 미안해. 셋째 오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만 보고 정말 동생들한테 못된 짓 했어. 큰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 저는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늙은 오빠들이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오빠들도 힘들었겠죠. 돈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순이야.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필요 없는 사람 취급받았을 때 큰오빠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박미희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미희 씨,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해요. 가족이잖아요. 오빠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미희야. 큰오빠가 처음으로 미희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씨도 안 붙이고 그냥 동생으로.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 후회들,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 완벽하게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서먹했고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오빠들이 돌아간 후 박미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뭐려? 용서해줘서. 사실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놔준 거예요. 제 마음을 위해서. 박미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언니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54살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된 겁니다. 박미희는 제게 대학도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웠고 하고 싶었던 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니,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남편과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남편도 자기 삶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밥을 먹고 갑니다. 더 이상 제게 무엇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잘 사는 걸 지켜봐 줍니다. 오빠들과는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에 만나기도 합니다.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박미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야, 후회 안 해? 뭐려? 10억 받지 않은 거, 200억 소송 안 한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안 해요. 그 돈 받았으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왜냐하면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니까요. 언니가 52년 동안 살면서 만든 돈이잖아요. 박미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제가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정말 이상한 인연이지? 네. 5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엄마 장례식장에서 만나고 쌍둥이인 줄 알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내일 뭐 하세요? 글쎄, 너는? 저는 새 메뉴 개발하고 싶어요. 호박죽 어때요? 좋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52년 만에 찾은 자매. 52년 만에 찾은 나 자신. 52년 만에 시작된 인생.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행복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충만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라는 걸. 그리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마침내.